지금까지 반감기 기점으로 이번 반감기가 꽤 크게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거 반감기 대비로 가격 추이가 괜찮다는 거죠.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들 때문에 결국은 3개월 정도 이후에는 가격이 좀 본격적인 어떤 랠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25만 달러 정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면 3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2.5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터치 후 횡보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최근에 지났죠. 근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 변화들을 얼마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반감기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대비했을 때 하락폭도 가장 적었고 상승폭도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할 때 어느 정도의 MVRV 수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MVRV라고 하는 거는 마켓 밸류와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도구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반감기 기점으로 이번 반감기가 사실상 가장 꽤 크게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거 반감기 대비로 가격 추이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오를 때는 아무 감흥이 없는데 조금만 내려가면은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로 봐도 8000%씩 올라갈 때 몇십 프로씩 빠졌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엄청 하락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상승한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락과 상승폭의 어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반감기 직후에 추가 조정이 있을까요? 네, 반감기 이후에도 추가 조정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더라도 등락이 정말 거치게 가요. 20-30% 조정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가격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 어떤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좌측에 있는 장표가 과거 이제 3차 반감기 당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해뒀죠. 5월 12일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반감기가 지나기 전에 이제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 랠리를 했다가 이내 다시 하락을 하고 횡보 구간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상승을 한 게 7월 21일 정도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9월 3일이 되니까 그 상승했던 거를 대부분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횡보 구간을 겪다가 본격적인 랠리는 10월 8일 날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난 대세 상승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더 과거로 가도 비슷합니다. 늘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짧으면 3개월 그리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조정이 있을 거고, 대세 상승장이 진입해도 계속해서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장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구간에 매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딥이 나오게 되면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기점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 되는 거죠. 작가님,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이전 같은 대세 상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타이밍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MVRV 지표에서.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 기점부터는 반응이 좀 이번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조금씩 더 갖춰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격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GBTC라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GBTC가 몇 개가 유출됐냐면은 석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약 100일 동안 기간에 30만 개가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남은 물량이 이제 30만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더 이상은 유출을 계속해서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니 트러스트라고 하는 상품을 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도 ETF 경쟁에 참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는
그레이스케일도 더 이상은 이제 GBTC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출하는 것들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출이 되더라도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30만 개 남은 것들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얼마나 걸리겠냐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유출은 계속해서 끝이 나고 있고, 유입량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홍콩 ETF도 있고, 그리고 ETF의 어떤 수요들이 기관 실사가 끝나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들 때문에 결국은 3개월 정도 이후에는 가격이 좀 본격적인 어떤 랠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올해까지 2에서 3억을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격을 예측할 때 볼 수 있는 가이드들이 아직까지는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수요에 의한 부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가격 예측을 하는데 조금은 더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은 대부분은 반감기 어떤 패턴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요를 감안한 가격들은 너무 높아요 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기관들이 집계한 자료들을 보면은 가장 적었던 기관은 6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미 훨씬 넘었죠. 그런데 가장 많았던 기관은 60만 달러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전문 기관들도 그렇게 10배 차이가 난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 정도를 잡아보면 대략적으로 한 25만 달러 정도 수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하면 3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지금 이제 수준에서 한 2.5배 그 정도 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반감기 기점으로 보여줬던 상승의 폭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상승폭은 아니고 채굴자들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5배에서 뭐 한 3배 정도가 이 반감기발 어떤 호재에 의한 부분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이번 반감기에도 상승 사이클 나올 것으로 보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그 비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등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가이드가 없어진다면은 지금 시점에 굳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혹은 알트코인을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사이클에 의한 우상향에 대한 어떤 정답지까지는 좀 그런데 방향성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심리적인 지표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기관 어떤 사이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게 과거처럼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 사이클을 볼 때 활용하는 지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MVRV 지표를 살펴보면은 1차 대세 상승장, 2차 대세 상승장, 3차 대세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차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냐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일정 부분 횡보 구간을 겪다가 대세 상승장을 겪고 다시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들어가서 길게 횡보장을 겪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흐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은 빨라지지만 사이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퓨얼 멀티플이라고 해서 채산성 지표를 살펴봐도 거의 흡사합니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4차 반감기 정점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리얼라이즈 캡 호들 웨이브라고 해서 이 어떤 집단들, 장기 보유자나 단기 보유자들이 이 물량들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살펴봐도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군데 굉장히 크게 나온 거 보이시죠? 피크 찍었던 이 두 군데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던 이 구간들과 그리고 지금도 상승 구간들로 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패턴과 동일하게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조금씩 매도하니까 단기 보유자들이 진입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감기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 과정은 장기 보유자들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새롭게 진입해서 받아내는 과정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하면 가격이 하락될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논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CDD 지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오래된 어떤 코인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오래됐다는 건 이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계속 연수가 가다가 갑자기 이 지갑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날이 파괴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지표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묵혀놨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된 것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되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반감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인데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조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큰 흐름들은 결국 반감기에서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자꾸 너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이게 과거 반감기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으로 연결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죠. 만약에 단기 수요들이 이제 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들어올 수요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장기 보유 물량들이 파괴되니 이것들을 다시 단기 보유 물량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늘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옹호로 온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퍼드라고 합니다. 퍼드 뉴스. 그러면은 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을 또 던져내게 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 물량들을 또 누가 받아내느냐,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랭크 받아가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굉장히 마음의 동요함이 적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인내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갈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제는 제 채널에 댓글 봐도 별로 흔들림이 없으세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많이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럼 또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개미들을 털어먹어야 되니까 또 다른 방향의 전략을 삼을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그게 퍼드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장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더 장기 보유를 하거나 일정 부분 매도를 하거나 결국 그런 시점들은 또 오게 될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같이 진입한 투자자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시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그냥 일시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도 조금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리시하신 분들은 저는 50%까지도 매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신규 투자자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 이제 매입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들 50에서 70% 남은 금액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 끝, 즉 올해 끝까지 보고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대세 상승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터디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등락들이 막 20% 30% 가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만 이게 대세 상승장 끝날 때로 봤더니 전체 구간에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시면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 가장 바닥에서 샀을 때와 정점에서 샀을 때 대세 상승장 끝에 갔을 때 수익률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보수적이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들을 좀 조절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딥을 구매할 수 있다. 즉 더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물량을 조금 더 남겨 현금을 보유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다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더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현금은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을 가지고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죠. 작가님, 이번 반감기는 지난 반감기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3가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현물 ETF 승인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긴축되는 거는 반감기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줄어든 공급 대비로 수요가 월등하게 높아지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승인된 자산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변화고요. 두 번째는 채굴자들의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과거에는 채굴 수수료에 많이 의존했어요. 채굴자들이 어떤 수수료를 받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 블록 보상, 즉 채굴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원래는 6.25개에서 이번에 3.125개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거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원래는 채굴 수수료에 더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거래 수수료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룸 프로토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환경을 이제 좀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채굴에 대한 보상 물량들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보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좀 돌입하는 그런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경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들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굴에 대한 펀더멘탈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장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채굴에 동원되는 모든 연산의 합입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채굴이 아주 왕성하게 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굴자들의 수수료 수익입니다. 이 채굴자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할 만한 동기들이 부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좌측 아래에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는가.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는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자, 이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승폭은 전부 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도권화된 자산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결과값들, 즉 절대적인 수치들을 보면은 월등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반감기의 어떤 효과들은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에서 많이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채굴자들의 펀더멘탈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안정적인 네트워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홍콩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 증가의 측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기관들이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루트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이걸 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기관들의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갖다 출시를 해주면은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의 고객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죠. 이전까지는 이걸 갖다 구매하려고 그러면 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걸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이 수요 자체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정황 증거들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인 중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ETF를 거래할 때 주식 거래 시간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간에 이제 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됐다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시간으로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는 24시간 비트코인 ETF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홍콩, 이제 물론 홍콩을 중국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둘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더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ETF를 출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들이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ETF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4월 30일부터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거래를 시작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홍콩 ETF는 아직까지 성과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돼서 미국처럼 갑자기 이제 달려가게 될지 아니면은 좀 부대낌을 겪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TF는 장기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베스트라고 두 번째 있는 이 기관에 보시면은 수수료를 0%로 했죠. 6개월 동안은 0%, 이후에 0.3%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등장할 홍콩 ETF를 출시한 기관들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수수료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수료 경쟁을 벌인다는 거는 이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을 선점해서 본인들이 이 세력을 확장하겠다, 점유율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움직임은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최근에 SEC에 제출된 13F 양식을 보면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매집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SEC의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진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실사 과정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실사라고 하는 거는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자산인지를 알아야 되고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4월달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나 이런 자산 관리사들이 고객들에게, 그것도 큰 손들에게 이 비트코인 너무 괜찮은데 한번 담아보시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기관의 수요는 4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기관발 수요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이낸스와 CME의 미결제 약정의 어떤 규모들을 비교한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물 ETF 수요와 완전히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바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를 보시면은 이 CME에서 선물 거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ME는 기관들이 수요가 많은 거고 바이낸스는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CME의 어떤 선물 구조 자체가 많이 이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 기관들이 일시적으로는 이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본격적인 진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CME의 선물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 기관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에 직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들도 지금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승인될 거다라는 걸 가장 빠르게 전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스타덤에 올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지금 5억 달러 정도 규모가 들어올 것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아주 작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 또 매트릭스포트라고 유명한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요거는 하나로 환산하면 34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규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억 달러랑 25억 달러 보면은 또 5분의 1,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프레스토 같은 회사들은 뭐 20억 달러, 뭐 10억 달러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전망 자체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굴이 금지가 되고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갖다가 금지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64억 달러,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이 정도 금액이 거래가 된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국 투자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중국이 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금지를 했지만 OKX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이 장외 채널들과 기타 수단들을 통해서 중국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거래소다 보니까 이걸 중국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뭐 해외 은행 계좌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어떤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들이 계속이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는 것보다 오히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 게 더 남는 양상인 거죠. 어차피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부자들이 대체 자산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금이지 하고 진짜 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거예요. 근데 금보다 더 좋은 자산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서도 더 우위에 있고 금보다 수익 상승률도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이 있는데 중국의 자산가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홍콩이라고 하는 이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전환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해 시장을 열어본다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은 작년 중순 이맘때쯤 등장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홍콩이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본인들은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기반으로 하는 웹3 산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그리고 이번에 홍콩 웹3 페스티벌이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의 코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장에서 홍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홍콩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들이 원래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의 역할들을 했었죠. 홍콩 하면은 금융강국,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이런 입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반환이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은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금융의 어떤 메카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콩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홍콩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국제 금융에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중국 시장을 바로 그냥 확 열어제낄 수가 없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신흥 산업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들이 지금 홍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현물 ETF 상장을 장기 변수로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이신가요? 앞서 했던 이제 말씀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이제 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금과는 이제 계속 많이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금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금보다는 비트코인은 더 높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금에 비해서 변동성도 더 높은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들, 그리고 금보다 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 이런 측면에서 금과 비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금과 자주 커플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금 ETF가 처음 출시된 게 2004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장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언제까지 가져갔냐면은 2011년까지 가져갔습니다. 무려 7년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간 거죠. 이건 장기적인 상승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등락들은 계속해서 거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다, 즉 접근성이 떨어졌던 금이 접근성을 극도로 높여준 ETF가 나오니까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랠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금이 이전까지 얼마 정도 부대낌을 겪고 있었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물 ETF가 나타나자마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보다 더 많은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고, 기관들이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입니다. 이 얘기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저장의 용도밖에 없잖아요. 뭐 산업용 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투자로 한정했을 때는 우리가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담는 이유가 가치 저장만의 용도로 담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과 채권의 6대4 구조를 갖다가 비트코인을 5%만 넣거나 한 3%만 넣어도 수익률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을 위해서 넣는 기관들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은 더 많은 목적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차이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장표에서 지금 금이 808일 동안 만들어낸 성과들을 비트코인은 불과 72일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 폭발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808일이 지나고 금이 막 부대끼는 기간들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들을 비트코인은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를 했을 때 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ETF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속도로를 깐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게 될 것이고요.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홍콩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는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콩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뭔가 웹3 기반의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홍콩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산으로서의 어떤 입지들 뿐만이 아니라 웹3라고 하는 기반들, 이 암호화폐 전반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본인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좀 많이 밀려있던 것들을 또 일정 부분 이 산업 분야에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입지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더리움 상황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약간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똑같은 논리는, 만약에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되려고 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면은 선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더리움 가격을 갖다가 미리 폭등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식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GBTC 물량들 처럼 그렇게 많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런 식의 대규모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승인되는 시점들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대세 상승장이 더 깊어져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더리움 ETF 승인이 향후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이번에 5월에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의 마지막 기일이 있습니다. 5월 23일.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 23일에 승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네크의 최종 데드라인에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머지 자산운용사들 것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블랙락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ETF가 출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지금 SEC로부터 다시 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ICO를 했다라는 부분들과 POS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권과 거의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SEC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 1위 자산운용사, 이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랙락의 CEO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ETF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야기대로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아니 이더리움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 논리에 대해서 SEC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승인을 하는 순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순서대로 다 본인들도 제출할 테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승인을 해주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 알트코인으로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채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에는 중요한 호재다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홍콩이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 게 미국에 자극이 될까요? 네, 미국에도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재밌는 현상이, 중국에서 지난 대세 상승장 2021년 그 당시에도 중국이 갑자기 채굴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거의 70~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채굴장들이 대부분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채굴장을 금지를 하고 나니까 이 채굴장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40% 이상의 채굴자들이 가 있는 상태죠. 특히 미국의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은 채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뭐 뉴욕시나 마이애미시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도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거의 0에 수렴했던 중국의 해시레이트가 다시 2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5%를 차지하면서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지금 중국도 다시 해시레이트를 회복해서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입지를 가지고 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나라가 이 산업을 두고서 계속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국이 먼저 승인을 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급해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죠. 홍콩이 없었을 때는 뭐 조금 더 검토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의견들이 뭐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런 입장들이었다면은 이제 그 흐름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점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11월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거나 하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들, 환경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대선에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지표가 하나 나와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재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는 76%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33%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에 살려놔야 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들도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기점으로 뭔가 이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입장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처음에 당선되고 나면은 굉장히 어떤 본인들이 많은 공약들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이것들이 SEC의 어떤 위원들의 어떤 구조들도 바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작가님,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이긴 하지만 부탄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채굴을 직접 해가지고 이 채굴 해시파워를 갖다가 현재 6배 정도는 더 놀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원래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대부분은 범죄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 세계에서 범죄율 1, 2위를 다투는 나라, 뭐 이런 인식들이 강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잘 못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엘살바도르 하면 그때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범죄율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최근에 저희 채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집계를 봤는데 범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 1위로 지금 엘살바도르가 꼽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제2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는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더 많이 우선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산업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을 더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저변들을 또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금융 낙후국들, 그러니까 금융이 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너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RWA도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이널리시스라고 하는 데서 집계한 자료들을 보면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 암호화폐 어떤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이 이제 되면서 2023년부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순위권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런 인프라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반들을 또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투자하는 알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죠. 그 투기적인 자선 혹은 도박, 이렇게 보는 이유들은 사실은 알트코인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대세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와 알트코인 투자 비율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3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아무리 장이 뜨거워도 우리는 알트코인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였을까요? 96%였습니다. 그러니까 4%만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열정적인 투자자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경험하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충분히 담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르는 알트코인에는 아예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죠. 근데 저희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하는 코인들은 일단 보내주면은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어요. 한두 달 뒤에 원점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샀으면은 이 물량만큼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내러티브에 맞는 코인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장의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고 트레이딩의 관점을 통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사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권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위, 아무리 많이 가도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도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작가님,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한 최소 10배 정도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알트코인이 각 알트코인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료 사이트들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유료 사이트들을 확인해도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워낙 제한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추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냥 사거나 아니면 폭등하면 아 좋은 코인이구나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요 정도만 매집을 하셔도 되고 그래도 좀 아쉽다. 그럼 솔라나 정도까지만 매집을 하셔도 저는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다른 자산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의 용도인 거죠. 자산의 용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관점인 거죠. 우리가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죠. 왜냐하면 현물 ETF가 승인됐고 제도권이 인정을 하고 있고 블랙락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비트코인은 안정화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의 어떤 폭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끝난 것 같아, 가격은 더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오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안전하면서 상승세까지 담보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담아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알트코인은 자산의 측면이 아닙니다. 특정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많이 이용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면은 흐름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ETF도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다른 알트코인 승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더리움 ETF보다 먼저 승인된 알트코인들은 아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렇고, 기관들의 신뢰도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대중적인 신뢰도로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승인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솔라나와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스위스의 거래소에서는 ETP 상품 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주마다 이 디지털 자산 상품의 어떤 매입과 매출, 그러니까 유입 유출량들을 갖다 집계를 해주는데, 여기에 상품에 봐도 뭐 솔라나나 라이트코인, 뭐 리플, 카르다노, 폴카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단일한 알트코인의 ETF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출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알트코인 투자할 때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지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은 얼마나 되고, 활성 주소는 얼마나 되고, 트랜잭션은 얼마나 되고, 거래 활동은 얼마나 되고, 또 네트워크는 얼마나 성장하는지,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잡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알트코인들은 그냥 계속 아무런 거래량이 없다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세력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펌프앤덤프인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거래량이나 활성 주소라든지 네트워크가 등락은 거듭하겠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이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두 개의 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코인은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보느냐, 이 펀더멘탈 지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거래량이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는 얼마나 많이 유입되고 있고, 성장세가 얼마나 되는가, 요걸 딱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에서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는 펀더멘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는 기관의 선택을 받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RWA 섹터에서 요즘에 좀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온도 파이낸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RWA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 베커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21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센트리퓨즈라고 해서 이제 회사채 같은 민간 신용에 투자하는 요 프로젝트는 24개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폴리메시라고 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의 어떤 집계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센트리퓨즈보다 기관의 어떤 진입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기관들의 어떤 유입량 자체는 온도 파이낸스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진입했느냐를 보고 나서는 기관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기관들이 주로 진입을 했는가. 자, 보시면은 온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판테라, 코인펀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센트리퓨즈도 만만치 않게 갤럭시 디지털이나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중 있는 VC들이 들어와 있는지까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첨언을 해보자면, 그러면은 폴리메시는 1개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지표들이 꽤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폴리메시는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거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력한 RWA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또 변수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를 요 지표들을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작가님,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비트코인 입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암호화폐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는 미국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족 문제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말렸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통적인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괜한 오지랖에 그때부터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때 그 친구가 리플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플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말린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했을 때도 이거는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앞으로 정말 좋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또 논리적인 해설들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확신이 더해지면서 이걸 정말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면서 또 책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이 또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일을 계기로 암호화폐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깨지게 되셨나요? 비트코인이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처음에 완전 인식을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면적이다라는 측면이었어요. 다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자산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자산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서 첫 번째로 매료됐던 거는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자산, 이 부분에서 매료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매료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내용들 이런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도 되는 자산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황도 전해드리고 하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가 되던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지금 이게 이제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와닿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확신이 더해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그 이상 가지고 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작가님,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가격 전망을 5년 뒤, 10년 뒤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굉장히 가격 전망을 크게 내놓죠. 가격이 뭐 150만 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데 거기서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if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즉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얼마 정도를 할당했을 때,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이 대차대조표에 이 정도의 어떤 물량들을 담았을 때, 이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제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치인 거지 일어난 사실들은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그런 가격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들의 수용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하나의 좋은 현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의 최적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기관들이 꾸준히 담아 나가는 부분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기관이나 기업들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자산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표 보시면은 원래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높았어요. 금이 1.4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뭐 2.5%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원래 1.7%에서 이제 0.8%까지 떨어진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관들이 그럼 또 왜 이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느냐, 바로 대표적인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관 자산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자산들과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뭐 비트코인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라이트코인에 막 몰빵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략을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내부자 거래가 있지 않은 한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뭐 원자재부터 해서 뭐 금이라든지 주식과 채권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부동산까지 해서. 근데 이런 자산들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따로 노는 자산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산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나스닥과도 같이 가고 일시적으로는 금과도 같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상관 지수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움직임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기관들이 무조건 담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전통 자산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과 달러는 비상관 자산이고 그 주식과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전통적인 자산들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관계들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다른 자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별도의 포트폴리오에 배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이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에서 한 10%까지는 비트코인을 담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기관들이 만약에 5%를 잡는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지정학적인 자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어떤 전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산을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금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긴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해외은행에 갔는데 모든 어떤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외화 반출이나 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USB 하나에다 그냥 담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용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작가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격이 그냥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전망이 사실 좀 무의미함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강남 아파트도 저는 이제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확신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올 것 같다 보는 거죠. 작가님만의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빠르게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지, 생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자꾸 팔아가지고 만든다?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은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 것들을 꾸준히 모아 나가가지고 미래에 노후
내부 자금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라는 관점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그 이상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의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좀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비중만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시점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전체에서 일정 부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보유해야 될 물량들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해야 될 물량들과 그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 물량들의 시드를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거의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고 파는 것들이 유효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매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관점이다,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판단이 어려우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만 나가셔도 돼요. 계속해서 DCA 방법으로 정액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주마다 혹은 매달마다 모아 나가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좋은 효과를 찾는 게 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인의 능력을, 경험치가 좀 적으신 분들은 맹신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더 시장을 보수적이고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또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경험이 이제 좀 적으시면은 그냥 오르는 거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올라타는 경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라, 이거를 이번 대세 상승장 전망을 두고 모아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OPR 지표나 아니면 MVIV 지표를 30일이나 60일 기준으로 굉장히 짧게 보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선물 거래 지표들이 선물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저평가 구간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고평가 구간은, 또 과열된 구간들은 반대의 신호를 주겠죠. 그 신호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죠. 스터디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너무 과열이 된 것 같다, 이때는 자제해야 되고, 이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 왔을 때는 너무 바닥을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매수 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같은 자산으로 묶여 있지만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알트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또 잘 활용하는 전략들도 세우셔야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님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제가 심리 지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굴곡들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 반감기가 올 때마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과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과 그리고 이 기사들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그때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이 기간을 투자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고 잘 준비하셔서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더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함께 하셔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